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자신의 죽음을 불과 5주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시간이라는 것의 정체에 대해 우리가 평생 믿어온 모든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들이 물리학적으로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방정식이 말하는 차가운 그러나 어쩌면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진실입니다. 때는 1955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의 한 조용한 연구실에 앉아있던 76살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한 통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친구 미켈레 베소가 스위스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무려 59년에 달했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는 세월이었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896년 취리의 한 음악회에서였습니다. 바이올린을 사랑하던 청년 아인슈타인과 6살 위의 엔지니어 베소는 그날 이후 평생의 대화 상대가 되었습니다. 베소는 물리학 교과서에 이름이 실릴 만큼 유명한 학자는 아니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붙은 방정식 하나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베소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아직 형태도 갖추지 못한 채 안개처럼 어렴풋이 맴돌고 있을 때 그가 주저없이 가장 먼저 찾아가 털어놓던 단 한 사람이 바로 베소였으니까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태어나기 직전 아인슈타인은 몇 주 동안 베른의 거리를 베소와 함께 걷고 또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허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토론했고 퇴근길에도 토론했고 일요일 오후에 산책길에서도 토론했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보일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정말로 동시에 일어난 것일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친 소리처럼 들렸을 질문들을 배소는 단 한 번도 비웃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받아쳤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1905년의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버린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문에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과학 논문의 끝에는 참고 문헌 목록이 길게 붙습니다. 이 학자의 연구를 참고했고 저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목록 말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논문에는 참고 문헌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대신 감사의 인사를 전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단 한 명, 바로 미켈레 베소였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논문에 이름이 적힌 유일한 사람, 그것이 베소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인생에서 차지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베소가 1955년 3월 15일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아인슈타인은 베소의 유가족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써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이후 70년 동안 물리학 교과서에서 수많은 대학 강의실에서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밤늦게 모여 앉은 술자리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문장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보다 조금 먼저 이 이상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끈질기게 버틴다 해도 결국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학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끈질긴 환상에 불과하다. 아인슈타인은 지금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값싼 위로를 건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 희망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사후 세계나 종교적인 믿음, 막연한 환생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리학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파고든 바로 그 물리학의 시간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리학이 말하는 진실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온몸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당장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시간이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문장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고 어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떠나보낸 소중한 사람들은 어딘가로 영영 사라져 버렸다고 말이지요. 이 감각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감히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명해 보이지요. 시간은 흐른다. 과거는 사라진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이 물리학에 그 어떤 방정식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군데도요?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작 뉴턴의 운동 법칙입니다. 사과가 떨어지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야구공이 포물선을 그리는 것을 설명하는 그 법칙들 말입니다. 이 방정식들은 시간을 앞으로 돌리든 뒤로 돌리든 똑같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수학적으로 시간 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거꾸로 흐르게 만들어도 방정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행성이 반대 방향으로 도는 우주는 지금 우리 우주와 똑같이 물리 법칙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전자계약 방정식들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밝혀낸 인류지성의 금자탑이지요. 이 방정식들 역시 시간의 방향에 대해 완전히 대칭적입니다. 빛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풀이와 미래에서 과거로 거슬러 오는 풀이가 수학적으로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은 미시 세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 에르빈 슈레딩거의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 역시 시간을 어느 방향으로 적용하든 똑같이 멀쩡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 본인이 만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들, 중력과 우주 전체의 구조를 기술하느니 장엄한 방정식들조차 시간의 앞과 뒤를 전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 하나도 정말 단 하나의 근본 방정식도 시간의 방향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입자화장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이 살아 숨쉬는 물리학의 가장 깊은 지하실에는 시간의 화살표라는 것이 아예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것이 우주의 설계대는 아예 적혀 있지도 않다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어떤 근본적인 물리 과정 하나를 비디오로 녹화했다고 해봅시다. 전자 두 개가 서로 가까워졌다가 튕겨나가는 장면이라든가 빛 날갱이 하나가 원재 흡수되었다가 다시 방출되는 장면 같은 것 말입니다. 이제 그 영상을 되감기로 거꾸로 틀어봅니다. 그리고 물리학자 100명에게 보여주면서 묻는 겁니다. 이 영상이 똑바로 재생되고 있습니까? 거꾸로 재생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누구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돌린 영상 속에서도 물리 법칙은 단 하나도 깨지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모순도 없고 고장도 없습니다. 미시 세계에는 앞과 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이토록 강력하게 시간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고 느끼는 걸까요? 깨진 컵은 다시 붙지 않고 흘러간 청춘은 돌아오지 않고 떠난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느니 절절한 감각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리학 전체를 탈탈 털어보면 그 답은 딱 한 군데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연력학 제2 법칙입니다.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는 법칙이지요. 그리고 이 법칙의 정체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시간에 대해, 기억에 대해, 그리고 상실의 슬픔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탁 위에 유리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의 팔꿈치에 밀려 컵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나디 흔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그 반대 장면은 어떻습니까? 바닥에 흩어져 있던 유리 파편들이 스스로 스르륵 모여들더니 감쪽같이 멀쩡한 컵으로 다시 조립되어 식탁 위로 사뿐히 튀어오르는 장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그런 장면을 단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보실 일이 없을 거고요. 양초는 타 들어가며 녹아내리지만 녹았던 촛농이 스스로 기어 올라가 새 양초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뜨거운 커피에 떨어뜨린 얼음은 녹아서 섞여 버리지만 미지근해진 커피 속에서 얼음이 저절로 다시 뭉쳐 떠오르는 일도 없습니다. 계란은 깨져서 프라이가 되지만 프라이가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지요.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깨짐, 녹음, 섞임, 늙음 모두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시세계의 근본 법칙들은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리파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질서는 항상 증가한다느니 연력학 제2 법칙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 법칙은 우주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근본 법칙이 아니라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입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향을 설명하는 것이지 입자 하나하나의 운명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유리컵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컵이 멀쩡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원자들의 배열은 비유하자면은 사실상 딱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원자가 제 자리에 정확한 순서로 늘어서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컵이 깨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을 수 있는 배열의 가지수는 어떨까요? 파편이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흩어질 수도 있고 조각이 크게 날 수도 잘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수십억 수백억을 훌쩍 넘어 사실상 무한에 가깝습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비 히볼츠만이 평생을 바쳐 밝혀낸 것이 바로 이 통찰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항상 가능성이 더 많은 쪽으로, 경우의 수가 더 많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질서 정연한 상태보다 무질서한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더 많다. 우리는 이 무질서의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주사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주사위 100개를 한꺼번에 던졌을 때 100개가 전부 6이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뒤죽박죽 섞여 나오는 경우는 천문학적으로 많지요. 그래서 던질 때마다 거의 반드시 뒤죽박죽이 나옵니다. 전부 6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요. 깨진 유리가 다시 붙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파편 속 원자들이 정확히 반대 방향의 속도로 동시에 움직이면 물리 법칙상으로는 컵이 다시 조립되어 식탁 위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법칙도 그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우주의 나이를 수조 번 반복해도 모자랄 만큼 작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숨을 한번 고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그 시간, 과거를 무의 세계로 휩쓸러가 버리는 그 멈출 수 없는 거대한 강물 같은 흐름은 사실 우주의 가장 깊은 방정식들 안에는 아예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수조 곱하기 수조계의 입자들이 통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착시 현상에 가깝지요. 시간의 화살은 우주의 뼈대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입자들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배소의 가족에게 보낸 그 편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환상이라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05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 시간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바로 그 해로 말입니다. 그 편지를 쓰고 정확히 5주 뒤에 아인슈타인 본인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다면 배소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사라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본인에게 일어난 일 역시 마찬가지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간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느니 명제는 사실 완전히 틀렸습니다. 1905년 그 스위스 베른 특허청의 3급 심사관이었던 26살의 아인슈타인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1초는 나한테나 당신한테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1초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며 매일매일 겪은 현실이 그렇고 굳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터득한 진리니까요. 뉴턴조차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우주 어딘가에 절대 시간이라는 거대한 시계가 있어서 모든 존재가 그 시계에 맞춰 똑같이 째깍거린다고 생각했습니다. 200년 넘게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모두 그렇게 믿었지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두 사람은 절대로 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로켓 안의 시계는 땅바닥에 가만히 놓여있는 시계보다 더 느리게 똑딱거립니다. 이것은 기계의 측정 오류도 눈속임도 아닙니다. 시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사람마다 다른 빠르기로 흐르는 것입니다.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도, 세포의 노화도, 생각의 속도까지도 모두 함께 느려집니다. 본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시간이 지극히 정상으로 느껴지니까요. 이게 그저 칠판 위의 공상인 줄 아십니까? 1971년 조지프 하펠과 리처드 키팅이라는 두 과학자가 이 믿기 힘든 주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정밀한 세슘 원자식의 니델을 들고 일반 승객들과 함께 민간 여객기에 올라탔습니다. 원자시계에게 좌석까지 끊어주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동쪽으로 한 번, 서쪽으로 한 번 비행 돌았습니다. 비행이 끝난 뒤 하늘을 날았던 원자시계들과 미국 해군 천문대에 얌전히 놓아두었던 원자시계들의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수십 년 전에 이제 종이와 펜만으로 예측했던 바로 그만큼 두 시계의 시간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돈시계는 수십 초 느려져 있었고 서쪽으로 돈시계는 예측대로 빨라져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닌 시계와 땅에 머물러 있던 시계에게 시간은 정말로 다르게 흘렀던 것입니다. 공상 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인류가 영수증까지 끊어가며 직접 실험으로 측정해낸 실제 역사입니다. 증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우주선이 대기권 상층부에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입자의 수명은 100만 분의 2초 남짓으로 지극히 짧아서 계산대로라면은 지표면까지 도달하기 한참 전에 거의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표면에서 뮤온이 펑펑 검출됩니다. 왜일까요? 뮤온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오기 때문에 뮤온의 시간이 우리보다 훨씬 느리게 흘러서 뮤온 입장에서는 아직 수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지연이 없다면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우주 정거장에서 몇 달씩 근무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남아있던 우리보다 아주 미세하게 덜 늙은 채로 돌아옵니다. 찰나의 차이지만 분명히 측정 가능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속도가 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동시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가장 깊이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 그가 즐겨 들던 예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다란 기차가 선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의 맨 앞과 맨 뒤에 정확히 같은 순간 벼락이 내리쳤다고 해봅시다. 선로 옆 위에 두 벼락의 정확히 한가운데 지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쪽 벼락의 빛과 뒤쪽 벼락의 빛이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두 벼락은 동시에 쳤습니다. 그런데 기차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승객은 어떨까요? 빛이 그 승객을 향해 날아오는 동안 기차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은 앞쪽 벼락을 향해 다가가고 뒤쪽 벼락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승객에게는 앞쪽 벼락의 빛이 먼저 도착하고 뒤쪽 벼락의 빛이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승객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앞쪽 벼락이 먼저 쳤고 뒤쪽 벼락이 나중에 쳤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북 위의 사람일까요? 기차 안의 승객일까요?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우리의 상식을 뿌리째 흔듭니다. 둘 다 맞습니다.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똑같기 때문에 동시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어디에도 심판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동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동시가 무너지면 지금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주 전체에 걸쳐 지금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의 묶음입니다. 그런데 그 묶음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우주 공통의 현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역설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행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지요. 그런데 거리가 이렇게 멀면 아주 작은 속도 차이도 동시에 면을 크게 기울여 놓습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어떤 사람과 스쳐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안드로메다 쪽으로 걷고 있고 그 사람은 반대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고작 산책 속도의 차이일 뿐인데 두 사람의 지금에 해당하는 안드로메다의 시각은 며칠씩 어긋납니다. 여러분의 지금 속 안드로메다에서는 어떤 회의가 이미 끝났는데 반대로 걷는 그 사람의 지금 속에서는 그 회의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걷는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 250만 광년 너머의 미래가 여러분의 현재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만이 실제하고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누구의 현재가 실제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현재일까요? 반대로 걷던 그 사람의 현재일까요? 상대성 이론은 둘 중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관점이 동등하게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찰자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같은 자격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마치 지도 위에 동쪽과 서쪽처럼 시간의 앞과 뒤도 그저 방향일 뿐 존재와 비존재를 가르는 칼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배소의 가족에게 쓴 그 문장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환상이라는 말은 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바로의 논리의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과거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증거를 매일 밤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맑은 날, 밤하늘을 올려다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별빛들은 지금의 빛이 아닙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도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리지만 우주는 그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별빛이 우리 눈에 닿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천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보시는 지겨성의 빛은 약 25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북극성의 빛은 수백 년 전의 빛이고요. 그러니까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우주의 과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망막에 와서 부딪히는 그 빛 알갱이들은 과거라는 곳에서 출발해 지금 막 도착한 물리적 실체입니다. 과거가 정말로 깨끗이 소멸해버린 것이라면 대체 그 빛은 어디에서 날아온 것일까요? 과거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쪽으로 거슬러 갈 수 없을 뿐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굳게 믿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사실은 이미 과거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로 들어온 신호가 뇌에서 처리되어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짧게는 10분의 초과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엄밀히 말하면 뇌가 한 박자 늦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아주 가까운 과거의 영상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 현재를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과거 속에서 살아온 셈이지요. 그렇게 보면 현재만이 실제한다는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허술한 토대 위에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그 직관을 의심하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발끈할 이유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속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면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중력 역시 시간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중력이 강한 곳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흐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는 건물,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은 아주 미세하지만 서로 다른 빠르기로 나이를 적고 있습니다.
위층은 지구 중심에서 몇 미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중력이 아주 조금 약하고 그래서 시간이 아주 조금 더 빨리 흐르기 때문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광학 시계를 이용해 겨우 33cm의 높이 차이에서 생기는 시간의 차이까지 실제로 측정해 냈습니다. 발끝과 머리끝조차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건물 층수 정도의 차이는 평생을 살아도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찰레찰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 위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을 도는 위성 항법 장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GPS 위성쯤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성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지고 동시에 지구보다 중력이 약한 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라집니다. 두 효과를 합산하면 위성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38마일로 초씩 빨라집니다. 100만 분의 38초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시지요? 그런데 GPS는 빛의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 오차를 거리로 환산하면 하루 만에 무려 10km가 넘는 오차로 불어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시간 차이를 매 순간 교정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차의 내비게이션은 하루 만에 옆 동네를 한참 벗어난 엉뚱한 곳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비게이션을 켜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시간이 사람마다 장소마다 다르게 흐른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교과서 속 박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머니 속에서 매일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차이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의 가장자리 사건의 지평선 근처로 다가가면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서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는 그곳의 시간이 사실상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 1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면 바깥 세상에서는 수십 년이 흘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간은 모두를 위해 똑같이 굿비쳐 흐르는 보편적인 강물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단 하나의 째각소리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하학적인 차원의 하나일 뿐이며 그 기하학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함께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절대 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약 모든 사람, 모든 물건, 공간의 모든 지점이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깊은 문제도 있습니다. 절대 시간이 없다면 지금이 순간이라는 것도 우주 전체에 공통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과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존재에게 지금은 서로 다른 사건들의 묶음이 됩니다. 누구의 지금이 진짜냐고 물으면 물리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모두의 지금이 똑같이 유효하다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저 눈앞을 휙 지나가며 사라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공간처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스승이기도 했던 수학자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1908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공간 그 자체, 시간 그 자체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며 오직 둘의 결합만이 독립된 실제로 남을 것이다. 물리학자들은 공간의 3차원과 시간이라는 1차원을 하나로 묶어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4차원의 시공간 구조 안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가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펼치면 그 자리에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듯이 모든 사건은 시공간의 특정한 좌표에 박혀서 존재합니다. 공간으로 비유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20대 젊은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다 서울로 올라왔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부산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떠났다고 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도에서 증발해 버렸습니까? 아니지요. 부산은 여전히 그곳의 똑같은 위도와 경도의 좌표 위에 여러분이 걷던 그 골목길과 여러분이 바라보던 그 바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지 않을 뿐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당장 갈 수 없다고 해서 그 도시가 존재하기를 멈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학은 과거의 시간 역시 이와 완벽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날은 일어난 뒤 허공으로 증발해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시공간에 고정된 좌표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순간만큼이나 생생하고 물리적으로 단단하게 영구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소중한 사람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순간, 어머니나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어느 따뜻한 늦은 오후 처시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새벽 그 순간들은 모두 시공간 안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현재의 위치에서 그곳으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린 것뿐입니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헤르만 바이른이 기막힌 진실을 한번 들으면 뇌리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객관적인 세계는 그저 존재할 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이 흐른다고 부르는 현상은 우주라는 세계 자체가 움직이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 있는 거대한 4차원 구조물 속을 우리의 의식이 차례차례 통과하며 경험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지를 넘겼다고 해서 앞장의 글씨들이 책에서 지워져 버립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페이지보다 앞쪽에 여전히 잉크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뒷장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인쇄되어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의 시선이 한 번에 한 페이지밖에 비추지 못할 뿐입니다.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우주관을 블록우주 또는 영혼주의라고 부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인이 쓴 은유도 아니고 물리학 변두리의 철학적 공상도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바를 가장 자연스럽고 수학적으로 정직하게 해석해낸 결과물입니다. 이 블록 우주 안에서는 여러분의 10번째 생일 잔치가 수십 년 전 그때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눴던 모든 대화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 가슴 벅차게 살았던 모든 순간이 그 4차원의 거대한 구조물한 정확한 좌표 위에 핀으로 꽂아놓은 것처럼 연구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의문이 하나 솟아오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과거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고 그토록 뼈저리게 느끼는 걸까요? 물리학 말대로라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여전히 시공간의 그 좌표에 존재하고 있다는데 왜 누군가를 잃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왜 우리는 미래는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만 기억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역시 물리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 24시간 몇 초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과 깊이 닿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시간의 화살이 근본 법칙이 아니라 엔트로피라는 통계 현상에서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애초에 왜 엔트로피는 증가할 거리가 남아있는 걸까요? 무질서한 상태의 경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면 우주는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시작해서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잿빛, 평형 속에 잠겨 있어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깨질 컵이 있으려면 누군가가 먼저 컵을 빚어 놓았어야 합니다. 타 들어갈 양초가 있으려면 누군가가 먼저 초를 만들어 세워 놓았어야 하고요. 다시 말해 무질서를 향해 굴러떨어질 수 있으려면 우주는 먼저 믿기 힘들 만큼 질서정연한 높은 곳에서 출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우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약 138억 년 전 빅뱅 직후의 우주는 엔트로피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낮은 극도로 특별한 상태였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기가 막히게 매끄럽고 정돈된 모습으로 출발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출발인지는 확률로 따져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영국의 수리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우주가 이렇게 낮은 엔트로피로 시작할 확률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수는 분모에 붙는 0의 개수만 해도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수보다 많을 만큼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왜 우주가 하필 그런 상태에서 출발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현대 물리학에 남아있는 가장 깊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과거 가설이라고 부르며 그저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출발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뒤에 모든 이야기가 한 줄로 꿰어집니다. 우주는 태엽이 끝까지 감긴 거대한 시계처럼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8억 년 동안 그 태엽이 천천히 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별이 타오르는 것도, 식물이 자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모두 그 풀려나가는 태엽의 에너지를 빌려 쓰는 일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낮은 엔트로피라는 우주의 미천을 야금야금 쓰면서 잠시 질서를 꽃피우는 현상이니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의 방향,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떠밀려가는 그 감각은 결국 138억 년 전에 감긴 태엽이 풀리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감각인 줄 알았던 그 흐름의 뿌리가 사실은 우주의 탄생 그 자체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신 커피가 식어간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 때문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엔트로피이지 시간의 존재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록 우주라는 4차원 구조물 안에서 엔트로피가 낮은 쪽 끝과 높은 쪽 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낮은 쪽을 과거라고 부르고 높은 쪽을 미래라고 부르며 기억과 인과라는 화살표가 모두 그 기울기를 따라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산비탈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비탈에는 분명히 오르막과 내리막이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 아래쪽 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탈의 기울기는 방향을 만들 뿐 존재를 지우지 못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피의 기울기는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기억하고 한쪽 방향으로만 늙어가게 만들지만 그 기울기의 아래쪽에 있는 모든 순간들, 즉 우리의 모든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구조물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한 가지 솔직한 고백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탈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영화에서처럼 말입니다. 놀랍게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 자체는 과거로 향하는 길을 원천 봉쇄하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휘게 만들면 닫힌 시간 곡선이라는 출발점에 과거로 되돌아오는 경로가 수학적으로는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로를 실제로 만들려면 우주를 통째로 비틀을 만한 비현실적인 조건들이 필요하고 많은 물리학자들은 자연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일을 금지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에 우리에게 과거는 존재하지만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도에는 분명히 있지만 가하는 배편이 끊긴 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지금 발 딛고 선의 좌표를 소중히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곧 영원히 보존되되 다시는 닿을 수 없는 테니까요. 물론 이쯤에서 마음 한 구석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 있는 우주라니 그럼 우리 삶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냐? 내가 내리는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하고 말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물리학자들이 즐겨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영화 필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모든 장면은 필름 릴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 속 인공의 선택이 가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공이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야기의 알맹이입니다. 블록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고민과 노력은 그 4차원 구조물의 일부로서 엄연히 실제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내일의 좌표에 새겨지는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미리 쓰여 있다는 것과 여러분 없이 쓰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뭔가가 흐르는 느낌이 이렇게나 생생한데 그게 전부 착각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여러 번 생생한 느낌이 우주의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 온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초속 수백로 자전하는 지구 위에서 있고 그 지구는 초속 약 30km로 태양 주위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총알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움직임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지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땅이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그렇게 말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느낌은 훌륭한 안내자이지만 우주의 깊은 구조 앞에서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도 어쩌면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땅이 멈춰 있다는 감각만큼이나 생생하고 땅이 멈춰 있다는 감각만큼이나 사실과 다른 것 말입니다. 시간을 강물에 비유하는 오래된 그림이 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옛말처럼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 버리는 강이라고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는 이제 다른 그림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강물이 아니라 얼어붙은 강에 가깝습니다. 항류부터 하류까지, 발원지부터 바다까지 전 구간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거대한 얼음의 강. 그 얼음 속에는 물결의 무늬 하나하나가 소용돌이의 결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빛이 그 얼음 위를 상류에서 하류로 미끄러져 가며 한 지점씩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빛이 지나간 자리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 얼음이 녹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있는 그대로 있습니다. 전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떠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사랑받았던 순간,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합니다. 한 번뿐이었다고 다시는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블록 우주의 관점에서 그 순간들은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빌었던 그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멈춰 있습니다. 4차원 구조물의 자기 좌표 위에서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도 일회용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우주에 연구 보존되는 원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도 언젠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게 그리운 좌표가 될 것이고 그 좌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시간의 정체를 두고 두 진영으로 나뉘어 쏘아왔습니다. 한쪽은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고 믿는 현재주의입니다. 과거는 이미 없고 미래는 아직 없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지금이 찰나뿐이라는 입장이지요. 우리의 직관과 가장 잘 맞는 그림입니다. 다른 한쪽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영혼주의 블록 우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재한다는 입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이 해은 철학 논쟁에 판정의 무게를 실어준 것이 사색이 아니라 실험 물리학이었다는 점입니다. 절대적 동시가 무너지는 순간 우주 공통의 현재라는 현재주의의 주돌이 함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해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되살리려는 새로운 이론들도 계속 제안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늘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고 과거가 소멸한다는 우리의 소박한 그림은 현대 물리학의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증거로 뒷받침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울은 반대쪽으로 모든 순간이 존재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물건을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물컵도 좋고 리모컨이나 볼펜도 좋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었다가 바닥으로 툭 떨어뜨리는 장면을 그려봅니다. 바닥에 부딪혀 깨지거나 튕겨 오르거나 대굴대굴 구르겠지요. 자, 이제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흩어진 조각들이 스스로 둥둥 떠올라 완벽한 모습으로 합쳐지며 여러분의 손 안으로 쏙 들어오는 장면을요. 잘 안 되시지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의 뇌는 그 상상을 끝마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그 이미지를 거부해 버립니다. 그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니까라고 말이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설명이 아니라 같은 현상을 말만 받고 반복한 것일 뿐입니다. 진짜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 엔트로피입니다. 단 하나의 질서 있는 배열과 수백억 가지의 무질서한 배열이 벌이는 애초에 승부가 정해져 있는 싸움.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엔트로피가 여러분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과 여러분의 기억, 그리고 누군가를 잃었을 때 밀려오는 그 먹한 고통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 냅니다.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뇌 역시 바닥에 떨어진 그 유리컵과 똑같은 물리 법칙을 따르는 물리적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순간은 여러분의 신경세포 연결망에 단백질 구조에 뇌의 물리적인 형태의 흔적과 자국을 남깁니다. 모래밭을 걸으면 발자국이 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는 이유는 엔트로피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주를 맹렬하게 밀어붙이면서 그 지나간 길 위에 끊임없이 물리적인 기록들을 떨어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발자국을 찍을 발이 아직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으니까요. 닫아버린 성냥개비는 새감제라는 흔적을 남기지만 아직 불을 붙이지 않은 새 성냥개비 안에는 미래의 타오를 불꽃의 흔적이 들어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하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리학의 근본 법칙에 시간의 방향이 새겨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엔트로피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증가하고 여러분의 뇌 역시 그 거대한 엔트로피 증가 과정에 일부러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자꾸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 묵직한 감각,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나를 미래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듯한 그 거센 물결은 사실 시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과정, 즉 엔트로피의 행진입니다. 미래는 여전히 아무런 단서 없이 침묵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뇌가 과거의 흔적들을 쉬지 않고 쓸러 담아 차곡차곡 쌓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요. 시간과 엔트로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에서 머리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감정의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잃었을 때 겪는 그 지독한 슬픔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물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사람과 나누는 새로운 대화, 새로운 웃음, 새로운 순간, 새로운 흔적의 흐름이 강물처럼 쉬지 않고 내 뇌로 흘러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걸려오는 전화, 무심코 주고받는 문자, 식탁 건너편의 기척.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흐름이 칼로 자른 듯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그 기억의 책에 더 이상 새로운 페이지가 추가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상 서랍 속에 간직해둔 빛바른 사진들, 차마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휴대전화 속성 메시지, 그 사람이 늘 앉아있던 한쪽이 푹 꺼진 소파의 그 자리, 냉장고에 아직 붙어있는 송을씨 메모, 이것들은 엔트로피가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며 지나갈 때 마지막으로 남겨둔 물리적인 흔적들입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우주가 발행한 증명서들이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의 흐름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뇌는 이 흐름이 끊겨버린 것을 거대한 결핍이자 부재로 인식합니다. 예전엔 따뜻한 소리로 가득 차 있던 집에 어느 날 덜컥 찾아온 숨막히는 정적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가슴이 미어지는 이유는 그 사람 자체가 우주에서 소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새로운 흔적의 흐름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들려줍니다. 아인슈타인이 배소의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자 했던 값싼 위로가 아닌 서늘할 정도로 정확한 과학적 진실 말입니다. 새로운 흔적의 흐름이 끊겼다는 것이 시공간에서 그 사람의 좌표가 통째로 삭제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무 아침이나 하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던 햇살,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던 커피잔이나 국그릇, 무심코 건네던 다정한 목소리. 그때는 몰랐겠지요. 그토록 평범했던 순간을 평생 이렇게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될 줄은요. 하지만 여러분, 블록 우주의 관점에서 그 평범했던 아침은
여러분의 신경세포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환영이나 유령이 아닙니다. 그 아침은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느니 순간만큼이나 물리적으로 단단하고 확고하게 시공간의 자기 좌표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식탁의 창문으로는 여전히 그날의 햇살이 떨어지고 있고 커피는 여전히 따뜻하며 그 목소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엔트로피가 여러분의 등을 무자비하게 미래 쪽으로 떠밀고 있고 우주의 기하학이 과거로의 유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좌표에 다시 도달할 수 없을 뿐입니다.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좌표 안에 누군가가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지까지는 물리학이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방정식의 권한을 넘어선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의식에 관한 우주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이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낸 그 시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존재가 우주에서 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는 자신의 기록을 포맷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파일을 비우는 휴지통이라는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뿐 과거는 정확히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겨둡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좌표에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고 일요일 아침에 동네 단골집에 마주 앉아 국밥 한 그릇, 커피 한 잔을 같이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물리학은 여러분에게 그런 일상의 만남을 다시 돌려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듣기 좋은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약속도 아니고 다 괜찮아질 거라며 어깨를 토닥이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리학이 들려주는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어쩌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훨씬 더 버거운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이 둘 사이에는 말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사라져 버린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이며 완벽한 텅 빈 공백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저 멀리 이동해 온 것이라면 내가 등 뒤에 남겨두고 온 것들은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이 닿지 않을 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가리키는 쪽은 단연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그 구체적인 순간 무심코 내뱉었던 말, 차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삼켰던 말, 그날 드리워졌던 묘한 빛의 온도, 두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느니 현실보다 단 1%도 덜 진짜인 것이 아닙니다. 한때 존재했다가 바스러져 버린 과거의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땅바닥만큼이나 단단한 시공간의 한 좌표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1955년에 프린스턴으로 돌아갑니다. 아인슈타인이 배소의 가족에게 그 편지를 쓴 것은 3월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동맥류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인유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품위가 없다. 나는 내 몫을 다했으니 떠날 시간이 되면 우아하게 떠나겠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의 그 문장은 죽음을 코앞에 둔 한 인간이 평생의 벗을 먼저 떠나보내며 자기 자신에게도 동시에 건넨 말이었던 셈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끈질긴 환상에 불과하다는 그 말은요. 그리고 정확히 5주 뒤인 1955년 4월 18일 새벽 아인슈타인도 프린스턴의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5주 동안이 위대한 정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50년을 바쳐 쌓아 올린 물리학이 바로 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재했던 모든 순간은 존재한다. 흐릿한 기억이나 흔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무엇도 지우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 속에 진짜 좌표로서 영원히 존재한다. 만약이 물리학이 옳다면 아인슈타인은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공간 좌표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부터 눈을 감은 날까지 그가 존재했던 모든 모습, 그가 떠올렸던 모든 기발한 생각, 그리고 배소와 함께 베르의 조약돌 거리를 걸으며 나누었던 그 모든 뜨거운 대화들이 4차원의 기하하의 미동도 없이 지금 이 순간만큼이나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모든 소중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엔트로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 미래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하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은 내일도 새로운 흔적을 쌓을 것이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좌표로부터 하루만큼 더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쳐온 그 과거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여러분이 두고 온 바로 그곳에 아주 안전하게 영원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완성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쓰인 항원의 책이 우주라는 거대한 석에 영원히 꽂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가장 그리운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긴 여운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